질 딜레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철학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의 악명 높은 복잡함 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곤 하죠.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어려운 철학서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상자로 말이죠. 자, 그럼 다 같이 생각의 연장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식을 어떻게 배우고 정리하죠? 보통은 거대한 나무를 떠올리잖아요. 하나의 중요한 뿌리에서 시작해서 굵은 줄기를 거쳐서 차차 가지를 뻗어나가는 식으로요. 되게 위계적이고 질서 정연하죠. 들레주와 가타리는 바로 이 생각의 방식을 나무 사유라고 부르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던져주죠. 그게 바로 리좀입니다. 리좀은 땅속 뿌리줄기처럼 위아래도 없고 중심도 없이 그냥 어떤 지점이든 다른 지점하고 막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생각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앞에서 전혀 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끙끙대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도구 상자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연장을 쏙쏙 꺼냈으면 되는 거죠. 이 책의 각 장, 그러니까 고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그 도구 하나하나인 셈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새롭게 연결하고 또 다르게 살아보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도구 상자에서 꺼내볼 가장 핵심적인 연장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위계를 부숴버리는 리좀. 둘째, 나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기관 없는 신체. 셋째, 세상을 만드는 동력, 욕망기계와 배치. 넷째, 정해진 길을 거부하는 노마돌로지와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는 생성의 힘입니다. 이 도구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시작하죠. 모든 위계적 사고를 뒤집는 개념, 바로 리좀입니다. 이 리좀이라는 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무 구조랑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중심도 없고 시작이나 끝도 없어요. 그냥 땅속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나 잔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점이든 다른 어떤 지점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숲의 땅밑을 연결하는 버섯 균사체 네트워크, 아니면 정해진 길 없는 도시의 골목길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리좀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좀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접속의 원리. 모든 지점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이질성. 과학이랑 예술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막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다수성인데요. 이건 리좀이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여러 개의 선들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의미적 단절인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중간에 딱 끊어져도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잘린 풀이 그 옆에서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요. 언제든 다른 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들레즈 가타리의 개념 중에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일 거예요. 바로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자, 여기서 기관이 없다고 해서 정말 눈, 코, 입 같은 장기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우리 몸을 이건 눈이니까 보는 기능만 해. 이건 입이니까 말하는 기능만 해.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과 역할에 딱 고정시켜버리는 사회적인 조직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라는 건요, 바로 그런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순수한 잠재력과 강렬함만 존재하는 매끄러운 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방이 아직 넌 이걸 원해야 해 라고 정해지기 전에 그냥 자유롭게 마구 흐르는 순수한 에너지의 장, 바로 그겁니다.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이에요. 들레즈가 뭐라고 했냐면 베이컨은 사람의 형태를 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자체를 그렸다고 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저 문장처럼 그를 사로잡았던 건 살을 만들거나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었던 거죠. 살을 막 뒤틀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 원초적인 감각의 힘, 바로 그게 기관 없는 신체가 느끼는 순수한 강도, 즉 인텐시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기관 없는 신체는 텅 비거나 파괴된 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것이 가능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욕망이 자유롭게 흐르고 강렬한 감각들이 새겨지고 또 새로운 무언가로 변신하는 생성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베이컨이 남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공포 그 자체보다 비명을 그리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포라는 어떤 대상이나 스토리를 설명하고 재현해내는 게 아니라 그 공포가 일으키는 순수한 감각과 강도, 즉 비명 그 자체를 캔버스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라는 거죠. 이야기가 아니라 감각. 바로 이것이 기관 없는 신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욕망 기계와 배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들레지와 가타리에게 욕망은 나 저게 없어서 갖고 싶어 같은 결핍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라는 힘은 기계라는 걸 통해서 다른 것들과 연결되고 작동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와요. 추상기계와 기계적 배치는 다르다는 건데요. 추상기계가 어떤 작동 원리나 설계도 같은 거라면 기계적 배치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돌아가는 구체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힘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녀석인 거죠. 그럼 이 기계적 배치라는 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이라는 내용과 법이나 언어 같은 표현을 한데 묶는 거죠. 둘째, 이렇게 서로 다른 현실의 층위들, 생물학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을 착착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결을 통해서 결국 어떤 특정한 효과를 현실에서 빵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기계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죠. 여기에 딱 맞는 예가 바로 카프카의 소설이에요. 카프카의 작품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한번 보세요. 개인의 은밀한 욕망, 숨막히는 관료주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 그리고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동물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틀 안에 막 연결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안과 부조리라는 아주 독특한 감정과 효과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문학 기계, 즉 완벽한 기계적 배치인 거죠. 자, 네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들의 생각이 가진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유목민, 즉 노마드의 자유로운 논리와 국가의 억압적인 구조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통제하려고 해요. 어떻게? 마치 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게 격자로 나누고 모든 걸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길이 정해져 있는 홈페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망이나 도시계획을 생각하면 쉬워요. 반면에 노마드는 이런 정해진 길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제약 없이 탁 트인 매끄러운 공간을 가로질러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나 바다처럼요. 거기엔 정해진 길은 없죠. 오직 나아갈 방향만 있을 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나선형 그림이 바로 노마드의 핵심 원리인 타일 영토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고정된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도주선을 그린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중심에서 벗어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움직이면서 나선형의 경로를 그려나가는 거죠. 단순히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버리는 움직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생각 중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개념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생성입니다. 여기서 먼저 딱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생성이라는 건 무언가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면서 비슷해지려고 애쓰는 모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생성은 완전히 새로운 힘의 구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아주 가까워지는 어떤 지대로 들어가서 서로의 본성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 되기는 제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동물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와 동물이 공유하는 어떤 속도, 어떤 감각, 어떤 강렬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동물의 어떤 특성과 접속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로 변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줘요. 음악적 목소리는 아이 되기를 하는 동시에 아이는 소리 되기를 한다. 이게 뭐냐면 생성이 한쪽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이의 어떤 특성을 갖게 될 때 그 아이 역시 그냥 아이가 아니라 순수한 소리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되는 상호적인 변화. 이건 모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도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좀은 위계 대신 네트워크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기관 없는 신체는 고정된 나를 넘어 순수한 잠재력에 접속하는 길을 열어줬죠. 배치는 세상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보게 해줬고, 노마드 사유는 굳어거린 구조에서 탈출할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성은 우리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게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바로 이것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만들어갈 여러분의 새로운 철학적 툴킷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나라는 정체성이 이미 완성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와 접속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나요? 오늘 살펴본 이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